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륙대비 수특에 실려있는 신년식 극본의 시나리오 동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윤동주의 삶, 그죠? 청년 윤동주의 삶을 그의 사촌이자 친구인 몽규의 삶과 함께 비교 대조하면서 일제강점기라는 부주의한 상황 속에서 겪어야 했던 슬픔과 고뇌를 조명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갈래가 시나리오니까 시나리오 용어가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봐야 하고, 이 작품의 플롯의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하고, 또 이 영화는 2016년에 개봉된 건데 흑백 영화로 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흑백 영화로 제작을 한 이유, 즉 흑백 영화로 사용한 효과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윤동주의 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 시집에 실려 있는 여러 작품들이 나와 있는데, 이 수특에는 쉽게 쓰여진 시가 수록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윤동주, 청년 윤동주의 목소리로 나레이션으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중간중간에 화면은 배경을 두고 목소리만 그 시를 낭송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시 낭송과 이 극의 상황이 잘 어우러지면서 윤동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 요거 중심으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장면 봅시다. S샵 78이에요. 그러니까 78이니까 앞에 장면들이 많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S샵은 장면 번호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것 같고, 장면 단위로 구성이 되죠. 시나리오니까. 자, 여기는 옆에 치조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소, 공간적 배경을 제시해 주는 거죠. 장면 번호 옆에는 치조실 리, 지금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윤동주가 조선인 유학생 사건으로 치조를 당하고 있는 상황, 즉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역순행적 구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역순행적 구성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플롯의 구성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플롯과 불일치한다. 그러면 플롯이라는 것은 이야기 전개를 말하는데, 시나리오의 플롯 전개는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이라는 플롯 구성을 갖는데, 이게 시나리오의 플롯이죠. 그런데 이 구성을 바꿨어요. 즉 역전적 구성, 역순행적 방식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플롯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플롯과 불일치하게 구성을 한 이유는 동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과거 회상 장면을 많이 삽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S샷 78과 86은 현재 장면이에요. 나머지는 과거 회상 장면인데, 이 과거 회상도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과거 회상이 현재 시점에서 과거 회상하는 장면이 있고, 과거 해상 중에 또 회상하는 장면이 있으니까 그것을 구분하면서 학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조실이라고 나오는 이 공간적 배경은 모두 현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치조실에서 조선인 유학생 사건으로 치조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동주가 치조를 받는 장면인데, 몽규도 동시에 치조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화면이 분할되어서 몽규의 장면, 그 다음에 동주의 장면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수능 특강 부분에는 몽규가 치조를 당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몽규는 과거 회상 장면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장면에서 치조실, 지금 동주가 조선인 유학생 사건으로 치조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주에게 바짝 다가서는 특고, 특고는 뭐냐면 일본 경찰로서 사상 문제를 다루는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고가 이렇게 말하네요. 교토 조선인 유학생 사건의 주동자는 너지? 라고 치조를 하고 있어요. 조선인 유학생 사건 너가 주도했지? 라고 말하면서 네가 교토로 찾아와서 송몽규를 부추긴 거 맞지? 라고 물어요. 동주가 멍하게 보다가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조선인 유학생 사건 주도한 사람은 몽규예요. 몽규.
그래서 아니라고 대답해요. 중략 나오고 다음 장면 봅시다. S샵 81 육첩방. 육첩방이라는 것은 일본의 전통식 방을 말하니까 여긴 일본이란 뜻일 거예요. 근데 일본이고 회의 중인 몽규, 그러니까 예전에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과거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과거이다. 그러니까 역순행적 구성을 보이는 거죠. 과거 회상 장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주를 당하는 장면이 S샵 78과 86이고요. S샵 81에서 85까지는 과거 독립운동을 준비했던 장면이니까 S샷 78, 86에서 치조를 당하는 원인에 해당하는 사건이 될 거예요. 자, 회의 중인 몽규. 몽규가 빼곡히 적은 조선인 유학생 명단을 펼쳐 보이며 제국대학 출신 포함해 법학과, 의과 장교 시험을 치른 조선인 학생들이 절반만 합격해도 3, 40명 이상 조선인 장교들이 나오고 훈련인 의무대 장교로 들어가면 교토지역 조선인 장교들이 어디로 배치되는지도 알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왜 했나요? 일본에 유학 온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 학생들을 규합해서 혁명을 통해 일본을 쫓아내려는 의도, 즉 조선인 학생들 모임을 주도하는 장면입니다. 학생 2가 시간을 확인하고 가야겠는데 라고 했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는 몽규 일행. 그래서 조선인 유학생 사건을 계획하는 몽규와 그 일행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장면 번호 바뀌어요. 82번 하숙집 안방. 앞에 통화 중인 몽규. 자, 쿠미는 이름을 딱 보아도 뭐죠? 일본인 여학생이네요. 목소리만 나와요. 목소리만. 교토로 제가 갈게요. 영국 출판사에 편지도 보냈어요. 영문 번역이 끝나면 바로 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동주의 시집을 발간하는데 그것을 도우려는 쿠미예요. 적극적으로 동주의 시집을 발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쿠미는 동주를 사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네요. 쿠미는 일본어 번역과 영어 번역을 하면서 출판사에서 업무, 출판을 진행하는 인물이에요. 그랬더니 동주가 영국 출판사 주소를 주시면 영문 번역본도 제가 보내도 돼요 라고 하면서 자신이 해도 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일본인인 쿠미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그랬더니 쿠미가 목소리만 들립니다. 교토 가서 연락할게요. 이 얘기는 자신이 동주의 시집을 출간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동주가 말한 것을 동주가 자신이 한다고 말했는데 아니다. 자기가 주도해서 하겠다. 쿠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화를 끊는 동주, 몽규 일행들이 계단을 우르르 내려온다. 동주 어디 가? 몽규 일행들이니까 몽규에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몽규가 모임이 있어. 그러니까 동주가 계단을 오르며 기다려. 나도 금방 준비할게. 그 얘기는 나도 같이 가라는 얘기죠. 몽규와 함께 행동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몽규가 네가 굳이 안 와도 되는 모임이야 라고 하면서 동주를 배제시켜요. 소외시키죠. 그 이유는 동주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려는 몽규의 배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동주는 같이 가고 싶은데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학생 1, 2와 몽규는 이미 나갔어요. 그래서 동주는 홀로 남겨졌겠죠. 자, S샵 83번이에요. 그러니 동주는 이제 동료들이 나가고 몽규도 나가고 혼자 남아있는 상태예요. 육첩방에서 일본에서 혼자 남겨졌어요. 그렇죠. 본인도 참여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외로운 마음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83에서 85번까지는 자신의 살아온 삶을 회상하고 되돌아보면서 분열된 자아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나레이션으로 쉽게 씌어진 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지문 한번 봅시다. 상황 지심은 커튼이 쳐진 창문 앞으로 오는 동주. 커튼을 살짝 열면 골목 사이로 사라지는 조선인 유학생과 몽규의 뒷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동주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회의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게 깨끗해진 육접방. 그러니까 몽규가 모두 치워놓고 간 거예요.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방 안이 텅 비어있다. 책상 아래 몽규가 사용한 펜이 떨어져 있다. 몽규의 펜을 짚는 동주. 이제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는 방에서 몽규의 펜을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펜을 집중해서 본다는 것은 바로 시인이란 자신의 천명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몽규로부터 소외되고 외로움을 느끼는 동주의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나레이션으로, 즉 화면은 배경을 보여주고 목소리로 자신이 지은 시, 동주의 목소리로 쉽게 쓰여진 시가 나레이션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레이션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나레이션은 목소리는 나오고 상황은 현재 배경을 보여주니까요. 장면의 진행에 따라 그 내용이나 줄거리를 장외에서 해설하는 것이죠. 나레이션 효과 뭐라고요? 동주의 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쉽게 쓰여진 시도 동주가 쓴 것이고 쉽게 쓰여진 시를 통해서 동주의 심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관객이 동주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관객의 이해에 도움을 주는 거죠. 또 하나는 얘가 지금 흑백 영화란 말이에요. 동주의 시는 나레이션으로 목소리만 들리고 동주의 표정을 화면으로 보여주니까 바로 흑백 영화 사용의 효과도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 우리 관객들이 이 주변에 다른 배경에 집중하지 않고 동주의 표정에 집중하게 해서 이 동주의 심리에 대한 이해를 도우면서 동시에 동주의 심리 파악이 쉬워질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쓰여진 시 한번 봅시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쉽게 쓰여진 시의 1년이죠. 그러니까 현재 화자는 쉽게 쓰여진 시의 화자는 밤비가 내리는 시간적 배경 속에서 육첩방이라는 공간, 일본에서 와 있는 상황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밤비는 일본에 와서 괴로운 시간임을 나타내는 거죠. 괴로움의 시간인 동시에 성찰의 시간이에요. 암울한 시대 상황을 드러내는 시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즉 육첩방은 일본 다다미식 방해니까 자유스러운 공간은 아니죠. 그죠? 구속과 부자의 공간이면서 화자의 삶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드러내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1년. 자신의 노트에 시를 쓰는 동주. 여기 나레이션은 요 1년만 보여주고 끝이 나네요. 다시 상황 지심은 자신의 노트에 시를 쓰는 동주. 창밖으로 비가 내린다. 그랬는데 자신의 노트에 시를 쓰고 있는데 또 창밖으로 비가 내리니까 이 시 속에도 밤비가 내리고 있고 현재 상황에도 밤비가 내리고 있죠. 그래서 이 시 속의 밤비와 현재 상황의 밤비가 조응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비 내리는 상황을 설정해서 현재 동주의 심리가 어떤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상황 지심은 텅 빈 다다미방 안으로 비가 들이친다. 시 속에도 비가 오고 현재 상황에도 비가 와요. 이 화자와 실제 동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에 비라는 것은 아주 좋은 소재네요.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여기는 바로 쉽게 쓰여진 시의 이연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동주가 현재 처한 상황과 이 시의 내용이 지금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쉽게 쓰여진 시의 내용, 이게 뭐예요? 시인이란 슬픈 천명이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의 자신도 아주 직접적으로 저항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시만 쓰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운명이다 라는 것이죠. 한 줄 시를 적어볼까? 한 줄 시를 적는 것은 뭐야? 일제강점기 지식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이 되는 거죠. 창문을 닫는 동주. 다시
시나리오 속 상황으로 들어가죠.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교의 봉투를 담아 여기 바로 이제 다시 시로 들어갔습니다.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기었다. 이것은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인 거죠. 그런 학비 봉투를 받아 현재 일본에 있다. 그러니까 보내주신 학비 봉투는 가족의 희생과 사랑을 의미할 거예요. 자, 그리고 포근히 풍겼다. 그러니까 후각적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 곳곳에 이제 나레이션으로 윤동주의 시가 삽입되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비중 있게 설명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시의 내용도 문제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속에 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어떤 시나리오든 아니면 뭐 영화든 뭐든 간에 산문에 운문이 끼어 있다는 것은 그 등장인물의 상황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는데 특히나 이 동주라는 시나리오에서 나레이션의 효과는 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이 시 속의 상황과 이 시 속의 상황은 시의 상황, 나레이션으로 전해지는 시의 상황과 이 영화 장면 속의 상황이 일치하기 때문에 훨씬 더 동주의 심리를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시 속의 내용이죠. 그럼 여기서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것은 동주, 즉 화자의 입장에선 굉장히 자조적인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교수는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강의를 할 것이고 게다가 이 늙은 교수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자조를 드러낸 시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인서트가 나와요. 인서트는 뭐예요? 장면과 장면 사이에 다른 장면이나 글자 등을 끼워 넣는 촬영 기법으로 주로 이제 과거를 회상한다거나 그게 진행상 중요한 요소를 끼워 넣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서 인서트는 동주가 살아온 날들을 삽입하여서 동주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작품에 대한 관객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쿠미와 전차를 타는 동주 이게 바로 인서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일이겠죠. 효치 교수의 수업을 듣는 동주, 뒤편에 앉은 구미를 본다. 이게 바로 시 속에 나오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시의 내용과 이 과거 삽입 장면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관객의 이해도를 돕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S샵 84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은밀한 회합 장소 중회합. 그러니까 여기도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겠네요. 계단을 오르는 몽규의 발걸음, 학생들의 걸음이 이어진다. 노크 소리와 함께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고 몽규가 회합 장소로 들어서자 10여 명의 학생들이 몽규 일행을 맞이한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문이 열린다. 조심스럽게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고 10여 명의 학생들이 몽규 일행을 맞이한다라는 거 보니까 이를 통해서 몽규와 동주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이런 편집을 뭐라고 그래요? 교차 편집이라고 하죠. 몽규는 지금 조선인 유학생 사건을 주도하는 혁명을 하고 있는 거고 동주는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애국지사죠. 그런데 그 애국을 하는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몽규는 혁명으로, 동주는 시를 쓰는 것으로 애국운동,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또 삽입이 되네요. 어떤 장면이 삽입되나 볼까요? 자, 인서트. 장면 삽입을 통해 시에 대한 독자 이해를 돕는다. 그러면 시가 나오겠네요. 용정 들판을 뛰어놀던 이관과 동주, 몽규. 연희 전문 시절 같이 수업을 듣고 어울렸던 여진과 몽규 초중. 이거는 역시 과거 해상인데 아주 가장 먼 과거예요. 자, 위에 과거 회상 장면이 있었는데 이 회상 장면은 뭐예요? 그 독립운동을 준비하던 단계죠. 그러니까 현재 감옥에 들어오기 전의 상황이고, 그럼 여기는 함께 뛰어놀던 장면이니까 독립운동을 준비하기 이전, 조금 더 어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먼 과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몽규와 동주는 만주에서 생활했어요.
동주와 몽규는 사촌 관계이자 친구지간입니다. 그래서 몽규와 동주는 늘 모든 것을 함께 했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동주와 몽규가 죽기 전까지 동주는 이제 그 이 감옥에서 생체 실험을 받던 중 1941년인가? 몇 년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몽규는 실존 인물이죠. 몽규도 1944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모든 것을 함께 해왔지만 독립운동을 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문학에 대한 가치관은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아주 어린 시절이니까 그런 가치관 대립이 없었던 시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한 만주에서 생활을 해상한대요. 자, 봐봐요. 이 시의 내용이 이거잖아요. 어린 시절 함께 놀던 동무들 하나들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현재는 뿔뿔이 흩어진 상태임을 이 장면에서 보여준 거죠. 그죠? 몽규와 동주는 연희 전문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시에서 잃어버렸다고 표현한 동무들과의 행복했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죠. 그죠? 이것은 그러니까 장면으로 나올 거예요.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 시의 내용이 혼자 지금 방에 남아서 쓸쓸함을 느끼면서 자조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침전한다. 가라앉는 것일까. 자신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는 거죠. 무기력하고 우울한 현재의 생활을 보여줘요. 그죠? 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몽규는 이제 조선인 유학생 사건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신은 혼자 이제 현실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심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성찰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또 삽입 장면이 있네요. 뭐가 삽입되었나 볼까요? 자, 육첩방에서 홀로 시를 쓰는 동주. 과거의 장면이죠. 몽규가 학생들 중심에 선다. 몽규 주변으로 모이는 학생들 품에서 조선혁명선언문을 꺼내서 읽는 몽규. 그러니까 몽규는 밖에서 혁명운동을 하고 있고, 그죠?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저항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고, 동주는 육첩방에 홀로 남아서 시를 쓰고 있는 모습. 그래서 독립운동이 대조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선택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 우리 시 속에서 쉽게 쓰여진 시에서도 빗소리가 나왔죠. 그리고 S샵 85는 과거 회상 장면이고 다시 S샵 86으로 들어가면 현재로 돌아오거든요. 여기서도 빗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물이기도 하면서 서로 다른 공간, 자, 치조실이란 공간과 육초방의 공간을 매개하는 기능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빗소리는 동주의 우울한 심리와 암울한 상황을 느껴지게 하는 기능도 할 거예요. 그리고 청각적 이미지가 인물과 배경이 암울한 심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 동주가 빗소리를 들으면서 성찰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계기도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빗소리의 기능은 서로 다른 시공간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네요. 자, 창문을 닫고 빗소리를 들으며 시를 쓰는 동주. 과거 장면이에요. 여기 지금 형무소에 끌려오기 전의 일입니다. 인생을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성찰하고 있어요. 부끄럽게 여기고 있어요. 인생은 살기 어려운데 시가 쉽게 쓰여지고 있으니까 대조를 통해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한다라는 내용이 맞는 거고, 부끄럽다. 왜 부끄러우냐?
몽규처럼 적극적으로 이 암울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다. 그리고 도덕적 자와 현실적 자에 괴리감이 있다. 그러니까 도덕적 자는 뭐예요? 뭔가 좀 독립운동을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현실적 자는 뭐예요?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고 심할 수가 있으니까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결과 시가 쉽게 쓰여져서 부끄럽다라고 말하니까 여기서 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정말 시가 쉽게 쓰여지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예. 그 다음 육체빵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밥비가 속살거려. 그래서 일련의 내용이 지금 여기 순서만 뒤집어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분위기가 달라져요. 각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찰했잖아요. 그래서 요 이전까지는 계속 침전했어요. 나 부끄러운데 하다가 여기서 현실을 다시 인식해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1년에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여기 아마 7년일 거예요. 7년에서는 일행과 이행의 순서를 바꿔서 화자의 심리가 바뀌었음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1년에 대한 반복과 변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현실을 재인식한다는 내용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후 현실에 대한 대응 자세가 달라져요. 지금까지 과거를 성찰하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행동하겠다라는 다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S샵 86은 취조실이니까 현재로 돌아왔어요. 빗소리가 들려. 이 빗소리는 S샵 85, 86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죠. 그런데 빗소리는 똑같지만 시간과 공간이 달라요. 그래서 이 빗소리가 과거와 현재 서로 다른 공간을 연결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여기는 현재니까 특고에게 치조당하는 동주의 암울한 심리 상황을 강조하는 표현일 수 있고, 인물의 우울한 심리를 강조한다.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치조실의 암울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봅시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특고와 동주의 모습이 비춰져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밀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채웅이나. 여기는 바로 이제 쉽게 쓰여진 시의 마지막 부분이죠. 여기서 바로 이 쉽게 쓰여진 시의 의지가 드러나는 거죠. 등불을 밝혀, 그러니까 희망을 밝혀서, 의지를 밝혀서 어둠을 몰아내고 이 부정적 현실을 몰아내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린대요. 그러면 시대처럼 올 아침은 뭐예요? 시대라는 것은 시간이잖아요. 시간의 흐름은 누가 막을 수도 잡을 수도 없는 거니까 어차피 올 거예요. 뭐처럼요? 아침. 아니야. 이 아침은 내일 아침은 올 거예요. 뭐는 가고 어둠은 가고. 그러니까 어둠과 이 아침이 대조적 시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은 반드시 갈 것이고 아침은 반드시 올 거니까 뭐처럼 올 거예요? 시대처럼. 시간의 흐름이니까 당연히 올 거야. 그러니까 시대처럼 올 아침은 뭐야? 필연적으로 올 밝은 미래를 의미하는 거죠. 아침은 밝은 미래고 어둠은 부정적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기다리는 나는 긍정적 자아죠. 위에서 침전하는 나는 부정적 자였다면 여기서 긍정적 자는 정신적인 나, 본질적인 나, 이상적인 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시 현실로 들어와서 특고가 너는 송몽규의 그림자밖에 안 되는 인물이니 모든 일이 송몽규에게 돌려도 이상하지 않지. 송몽규의 인생을 따라다니면서 그 이유도 목적도 모르고 살았어. 부끄럽지 않니? 라고 얘기했는데 특고는 지금 일본 경찰이잖아요. 이런 말 왜 했을까요? 이 특고는 이 윤동주에게 뭔가 좀 얻으려고 해요. 자백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너 조선인 유학회 사건에 너 참여했지, 주동했지, 이런 걸 자백받으려고 계속 취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동주가 자백을 하지 않으니까 윤동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윤동주와 손몽규는 늘 같은 길을 걸어왔어요. 비슷한 길을 걸어왔는데 손몽규는 좀 주목받는 사람이었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윤동주의 자존심을 긁는 거죠. 너는 송몽규의 뒤만 따라다니면서 목적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거잖아 라고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면서 윤동주에게 모욕을 주는 동시에 몽규와 동주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일본 형사의 술책이다. 그래서 이 일본 형사는 몽규도 치조하고 동주도 치조해요. 이런 방법으로요. 그래서 결국은 동주는 서명란에 자신의 일이 부끄러워서 서명을 합니다. 특고가 동주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무섭게 몰아붙여요. 그랬더니 서명란에 히라누마 도주라라는 창씨 개명한 이름으로 서명을 해요. 자신의 인생이 부끄러워서 서명을 하고요. 몽규는 이 상황이 화가 나서 서명을 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동주가 먼저 죽고, 왜 죽어요? 뭐 생체 실험 이런 것 때문에 죽게 되죠. 그 이후로 몽규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조선으로 돌아와서 죽게 돼요. 자, 다음 나레이션 나오네요. 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우연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이게 바로 쉽게 쓰여진 시의 마지막 장면이죠. 그럼 이 시를 보면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민다. 그러면 여기서 나가 두 개 등장하는데, 그죠? 나가 두 번 등장하는데, 내가 행동하는 나니까 이 앞에 오는 나는 긍정적 자, 이상적 자, 본질적 자가 될 거고, 나의 또 다른 나에게 손을 내미니까 이 앞에 오는 나가 적극적인 나니까 뒤에 오는 나가 현실적인 자, 부정적인 자가 될 거예요.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고 했으니까 자 분열이 있었잖아요. 긍정적 자와 부정적 자가 분열된 것이 악수를 통해서 화합하게 된다. 즉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자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시가 끝나요. 그죠? 그러면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잡는 최초의 악수는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죠? 눈물과 위안은 실험과 고난이 될 거고요. 그래서 분열된 자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주의 모습. 동주가 두 손에 깍지를 낀다. 있는 힘껏. 이건 뭐예요? 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깍지를 낀다는 것 자체가 의지죠. 그래서 동주 시나리오 내용은 끝이 났네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해설을 쭉 이제 뒤에서부터 역순행으로 가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훑어보도록 합시다. 빗소리의 기능이 아주 중요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빗소리의 기능과 역순행적 구성이에요. 그 다음에 나레이션의 기능, 흑백 영화의 그거는 안 나왔으니까, 수능 특강 안 나왔으니까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강조하셨다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빗소리는 서로 다른 시 공간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가 동시에 치조실에서는 암울한 분위기, 또 육첩방에서는 동주의 그 자주적 분위기를 드러내는 효과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빗소리는 또 곧 다가올 비극을 암시한대요. 그 비극은 동주의 죽음이 되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인서트가 많이 사용되는데 장면과 장면 사이에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또 꼭 과거, 그죠? 주로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많이 들어가죠. 그럼 인서트가 한 두세 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인서트에서는 과거 이제 어린 동무들과 뛰노는 장면을 인서트 부분으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이 동주에서 중요한 게 플롯의 전략, 그 다음에 인서트의 사용, 나레이션 사용, 이펙트의 사용인데, 플롯의 전략은 뭐예요? 원래 시나리오는 발단, 전개, 하강, 절정, 대단원의 구성인데 얘는 지금 역순행적 구성을 보여주어서 동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보여주죠. 특히 동주의 심리는 동주의 시를 나레이션으로 삽입하여서 현재 상황과 조응하게 배치하였다. 또 S샵 81, 85가 과거 회상 장면인데 이 과거 회상 장면이 S샵 78, 86, 즉 현재 치조실 상황의 원인이 됨을 보여주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인서트 사용이 S샵 83과 84에서 나오는데 동주가 몽규와 쿠미 등과 함께 활동하고 생활하던 장면이 인서트로 삽입되었죠. 또 동주의 목소리로 나레이션 되고 있는 시에 대한 관객의 이해를 돕는 기능을 합니다. 나레이션 사용을 통해서 동주의 심리를 보다 관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 나레이션은
다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관객이 동주의 심리와 상황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거죠. 자, 이펙트의 사용. 이펙트는 뭐예요? 화면 밖에서 들리는 음향 효과를 말해요. 그러니까 빗소리를 말하겠죠. 빗소리. 이 빗소리가 S샵 85, 86이 동시에 나오죠. 그래서 서로 다른 시 공간을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정적 상황의 분위기나 인물의 우울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데 기여한다. 이것이 바로 빗소리의 이펙트. 뭐라고요? 화면 밖의 효과음을 통해서 서로 다른 시 공간을 연결해서 인물의 우울한 심리를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아까 나레이션은 얘기했죠. 그래서 화면 밖에서 동주의 시를 그 장면과 연결하여서 독자가 그 장면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하고 동주의 심리를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죠? 라고 볼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인서트 사용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순행적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81에서 85까지는 역순행적 구성인데 거기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 즉 먼 과거는 그 어릴 적에 친구들과 놀던 장면, 그게 쉽게 쓰여진 시의 일부 어디에서 나와요? 뭐 어릴 적에 놀던 동물들 하나도 없어지고 그 부분에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동주와 몽규의 가치관의 차이. 여기서 가치관의 차이는 독립운동이 아니고 문학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데 이 수특 부분에는 나오지 않았고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고요. 이 부분에 동주와 몽규의 대비되는 장면은 뭐냐면 몽규는 혁명을 통해서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인 유학생 사건을 주도하는 거고 동주는 시를 쓰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주는 만주 용정에서 태어난 이후 연희전문학교 일본 유학 시절 몽규와 함께 했고요. 문학도로서 영국 출판사를 통해서 시집을 발간하고자 하고요. 몽규가 주도하는 조선 유학생 운동으로부터 참여하고 싶었는데 소외되어 배제되죠. 그래서 예술적 표현, 즉 문학을 통해서 내면의 저항의식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고자 하는 거고 몽규는 직접적인 실천, 혁명과 도전으로서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인 유학생 사건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특고는 일본인 경찰, 쿠미는 동주의 시집 출간을 도우려는 일본인 여학생인 거예요. 자, 그러면 동주라는 작품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